안녕하세요. 실버타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한 사람이 두 몫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했던 말들, 견뎌야 했던 외로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은 그런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남자.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 아픈 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픈 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혼자 키운 외동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 그날은 평소랑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어요. 늦잠 자지 않으려고 알람 맞춰두고 묵은 밥에 김치 하나 꺼내 아침을 챙겨 먹었죠. 혼자 사는 사람 치곤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엔 햇살도 좋았고 바람도 시원했어요. 괜히 이런 날엔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락은 드물어도 바쁘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손주는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가슴이 쿡 하고 쑤시면서 땀이 주르르 흘렀죠. 전화기를 집어들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정신이 조금 흐릿했어요. 간호사 말로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했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대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누워 있는데 그 애는 이 사실을 알까? 알면 올까? 혼자 키운 아들이에요. 23, 아내를 사고로 보내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하나였어요. 이 아이 잘 키우는 것. 남들처럼 놀지 못했고 외출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아파도 약국에서 감기약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애 대학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고 신혼집 전세 보증금도 보탰어요. 제가 가진 전부를 아들한테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실에서 이틀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 애 모를 리 없어요. 문자 보냈거든요. 입원했다. 그냥 알려만 둔다. 그게 다였어요. 부담 줄까봐 일부러 짧게 썼어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자에도 적어도 한 번쯤은 물어보지 않을까 싶었죠. 어디가 아픈데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면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간호사가 물어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어요. 입원실 창밖엔 사람들이 북적이는데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 불빛 아래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 애한테 너무 많은 걸 줬구나. 이젠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겠구나. 그 결심이 조용히 가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애가 태어난 해가 1984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줄은 몰랐죠. 아내와 셋이 함께 오래오래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더라고요. 결혼 5년 만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비 오는 저녁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도 못했어요. 정신이 멍해서 그저 다들 말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어려서 어쩌냐. 이 사람은 이제 어쩌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만 남았어요. 젖먹이 안고 이유식 데우고 새벽에 일어나 기저귀 갈고 퇴근하면 빨래 널고
청수하고 남들 눈엔 참 보기 드문 호라비 아버지였을 거예요. 직장에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쟤는 언제까지 저러고 살까? 재호는 생각도 안 하나 봐. 근데요, 나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놀이공원은 못 데려갔어도 학원비는 빠뜨린 적 없었고 생일 케이크는 꼭 사줬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유일한 아빠였죠. 엄마들이 도시락 들고 오던 그 자리에 저는 김밥 싸는 법을 인터넷으로 배워갔어요. 성격이 착했어요. 어릴 땐 아빠 최고야 하며 발에 매달리고 중학교 땐 내 어깨에 기대서 잠들던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땐 나중에 잘 되면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잘 되면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 말 하나로 10년을 더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애가 내 병실에 안 온다는 게 이젠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아이, 자기 와이프 챙기느라 바쁘겠죠. 근데 말이야, 나는 그 애가 어렸을 땐 내 밥보다, 내 옷보다 그 애 옷, 그 애 밥을 먼저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 기억까지도 그 애는 잊은 걸까?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병원 냄새가 배어있는 몸. 허전한 거실, 식은 전기밥솥. 그 안에 앉아 있는데 괜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던 사람치고는 참 조용한 집이었어요. 그 애는 퇴원했다고 말해도 몸 괜찮으세요? 한마디 없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갔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들른 척 가려고요. 사실은 보고 싶었겠죠. 내 손주 얼굴. 아들 집은 반듯했어요.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답게 깔끔하고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복도도 조용하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니 손주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요. 할아버지, 달려와요. 그 순간, 그래,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싶었죠. 근데 며느리가 나와서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당황한 얼굴로. 아버님,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그 말에 괜찮다고 그냥 근처에 볼일 있어 들렀다오. 거짓말을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거실에 앉았는데 차도 안 나오고 과일도 없고 TV는 계속 켜져 있고 아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도 요즘 일은 좀 어떠세요? 그 말 한마디 안 묻더라고요. 그 애가 그렇게까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저 손주가 내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집에서 뭐 하세요? 그 말이 유일하게 따뜻했어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다들 바쁜데 내가 방해했네. 그 말에 아들이 이에 연락 주시지. 예, 연락 주시지.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내 손이 떨리더라고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서글퍼서요. 그 집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한때 전세 보태주고 살림살이 다 들여보내며
여긴 내 자식의 집이다 생각했는데 그날 느꼈어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내 자식의 집도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불 꺼진 거실에서 나는 서랍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가죽, 지갑, 병원 영수증, 그리고 통장들, 내 손때가 잔뜩 묻은 그 낡은 통장을 꺼내 펼쳤어요. 거기엔 내 인생이 있었어요. 퇴직금 일부, 작은 임대 수익, 노후를 위해 조심조심 모아놓은 돈들, 그 속엔 내가 숨겨온 소박한 바람 하나가 있었죠. 이 돈 나중에 아들 줄 거야. 우리 손주 대학 갈 때 써라 하고, 며느리 힘들면 조금 건네주고, 그러면서 눈 감자. 그게 내 계획이었어요. 내 유일한 계획. 근데 이젠 아니에요. 그날 아들 집에 다녀온 그날부터 내 계획은 사라졌어요. 나는 아들한테 모든 걸 줬다고 생각했지만 그 애는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전화 한 통 안 하는 그 애에게 이 돈을 왜 남겨야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메모지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유산 사회환원, 기부처 상담, 필요, 변호사 연락. 그때 손이 안 떨렸어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나는 이걸 마지막 교육이라 생각했어요. 그 애에게 남겨줄 수 있는 내 마지막 가르침. 가족은 당연하지 않다. 사랑은 노력 없인 사라진다. 내가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키운 누군가였던 것뿐이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그래도 한때는 내 목숨보다 아꼈던 애인데, 그런데 생각할수록 내가 미련하더라고요. 사랑은 나눠주는 거지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침 일찍 양복을 꺼냈어요. 정장을 입는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는 더 하얘졌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죠. 지하철을 타고 시청 근처로 갔어요. 조용한 법률사무소 하나를 찾았죠.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가 나를 반겨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혹시 가족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했죠. 아들 하나 있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전 재산을 한 청소년 후원재단과 소외노인 기금에 나누기로 했어요. 기부처 이름 옆에 내 이름을 작게 써달라고 했죠. 내 이름은 안 커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유언장 맨 마지막 줄엔 이 한 문장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 사랑만 남기고 떠난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느낀 듯 했죠. 나는 그날 기분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기부 절차, 계좌 이전, 세금 문제까지 하나하나 설명 들으며 나는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분명한 일이었으니까요. 퇴근 시간 즈음 아들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다음 주에 애들 방학인데 잠깐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너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 문자에 이렇게 답했어요. 다음 주, 그날은 내가 약속이 좀 있다. 그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내 삶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전화엔 짧게 대답하고 부탁엔 생각 좀 해볼게 하고 넘겼어요. 예전 같으면요. 아들이 말만 꺼내도 무조건 그래, 알았다 하던 내가 이젠 대답을 늦추니까 그 애도 슬슬 이상하게 느끼더라고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나는 그냥 웃었어요. 없다. 뭐 별일 있어야 하냐. 그 애 뭔가 더 묻고 싶었겠죠. 근데 내가 예전처럼 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조금씩 말투에 불안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기 할 일 좀 해야지. 그날 저녁 그 애는 며느리랑 통화했는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전화 왔어요. 아버님,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괜찮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자 잠깐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며느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미묘하게 눈치를 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모른 척 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이 상황은 그들에겐 낯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애들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순간 아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겠죠. 그 애는 아직 몰라요. 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조용히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밖은 해가 쨍했고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있던 중이었죠. 근데 현관문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어요. 벌컥 문을 여니까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손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유언장 초안이었어요. 며느리가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모양이에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났냐고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더니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이 돈, 이 집, 다 결국 저한테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 듣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결국 그거였구나.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그 애는 결국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 나는 짧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애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 하나 바라보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왜 남한테 그걸 다 줘요? 이게 진짜 아버지 뜻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내 뜻이다. 넌 지금까지 내가 뭘 받았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애 눈에서 처음 보는 두려움을 봤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얼굴. 그리고 나는 그 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줄 것이 없다. 그동안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 그 말에 그 애는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나는 문을 닫고 다시 내 커피잔 앞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참회. 집에 돌아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유언장 복사본이 손에 잡혔어. 마음이 어지러웠어. 분명히 화를 냈고 소리쳤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지? 왜 이렇게 창피하지? 소파에 주저앉아서 눈을 감았어. 그 순간 기억이 떠오르더라. 아버지 뒷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손잡고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 손 하나만 붙잡고 있었지. 그 손이 그렇게 따뜻했던 걸. 그땐 몰랐어.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없이 교문 앞에 서 있던 나한테 젖은 셔츠 입고 뛰어오던 모습. 말은 안 했지만 그 모습 하나가 그날의 전부였는데 대학 기숙사 들어가던 날 혼자서 이불이랑 밥솥 들고 와서 방에 조용히 놓고 나가던 아버지. 그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결혼할 때 신혼집 보증금 도와주고 혼수에 못 빠지지 않게 챙겨줬던 것도 그냥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구나.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몇십 년을 혼자 감당해온 삶이었구나. 내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만 있었구나.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하더라. 당신, 오늘 아버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었어?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 왜냐면 나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다는 걸. 그리고 지금 와서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는 걸. 며칠을 망설였어요.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기도 했고 전화번호 눌렀다가 끊기도 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난 진짜 아버지를 잃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 아니겠더라고요. 결국 주말 아침에 차를 타고 아버지 집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심장이 그렇게 빠르게 뛴 적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문가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변한 게 없었어요. 늘 그랬듯 담담하고 조용했죠. 왜 왔냐?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할 정도로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 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모든 것들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한 적 없었어요. 병원에 계셨을 때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문자 하나 보내고 끝내고 그게 제가 한 짓이에요. 이젠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말을 잇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커피를 한 잔 내오시더라고요.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그 말에 나는 더 울었어요. 근데 그 말 안에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커피잔을 내 앞에 놓고 그제야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다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말해줄 거다.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혔어요. 아버지는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겁고 더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말보단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눈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태도로 쌓아가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아버지 집 근처 시장에 들렀어요. 손수건, 두유, 과일 몇 개,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보리차 티백, 작은 바구니 하나 들고 조심스럽게 아버지 집을 찾았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도 몇 번이나 벨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죠. 혹시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 싶어서. 근데 이번엔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먼저 웃으시더라고요. 또 울려고 왔냐? 농담 섞인 말투였지만 거기 담긴 온기를 느꼈어요. 나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번엔 울려고 온 게 아니라 살펴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는 듯 하면서도 작게 웃으셨어요. 됐고, 들어와라. 부엌 정리도 해드리고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꺼내서 버리고 예전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좋던지요. 커피를 드시던 아버지가 말없이 나를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주더라고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제 차례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셨어요. 근데 그 눈가에 조금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자의 화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서로를 놓쳐왔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라는 걸. 그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저녁까지 함께 있었어요. TV도 보고 손주 얘기도 하고 옛날 아버지 직장 얘기도 들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대화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시간.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한 번은 꼭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은 나한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놓은 약속이에요. 그날은 평소처럼 아버지 댁에 들르려던 주말이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문득 묻더라고요. 아빠, 할아버지 집에 나도 가도 돼요?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래, 이 아이도 이제 슬슬 기억할 나이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데려갔어요. 조심스럽게. 아버지, 오늘은 손주랑 같이 왔어요. 아버지는 살짝 놀란 얼굴이었지만 곧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그래, 잘 왔다. 딸 아이는 신나서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낡은 시계, 오래된 사진,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 모든 게 신기한 듯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집이 제일 좋아요. 그 말에 아버지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가 곧장 부드러워졌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지셨죠. 나는 아이가 방에 들어간 뒤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그 말 저한텐 좀 뼈 아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해. 그 말이 진심일 테지.
그날 아버지는 손주에게 오래된 장난감 하나를 꺼내 주셨어요. 이건 내 아빠가 어릴 때 쓰던 거야. 아이가 놀라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진짜요? 아빠가 이거 가지고 놀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장면만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어릴 적 받은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걸. 그날 밤 아이가 잠자기 전에 내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다음 주에도 할아버지 집 가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 꼭 가자. 할아버지랑은 자주 봐야 해. 그 말이 끝나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똑똑히 느꼈어요. 아버지는 그저 노인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이야기. 요즘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이전엔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잠깐 현관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아버님, 잠깐 괜찮으실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얼굴이었죠. 며느리는 거실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만 바라보느라 정작 아버님께 어떤 대접을 해드렸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 말이 가식인지 진심인지 살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그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도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어른과 어떻게 마음을 나눠야 하는지 그게 서툴렀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한테 서툰 건 당연한 거야. 그걸 인정하고 고치는 게 진짜 가족이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나는 괜히 물 한 잔을 따라줬죠. 그 물잔 하나에 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날 며느리는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도왔고 다음에 올 땐 반찬이라도 해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하루는 내게 꽤 긴 여운으로 남았어요. 가족이란 게 결국 마음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조용히 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바람이 지나가면 마음이 가라앉죠. 예전엔 그저 하루하루 의무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이 시간이 내 시간이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동네 작은 도서관에도 나가고 근처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고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지나가는 아이들 구경도 해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내가 혼자 여유를 부려도 되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따라붙었죠. 근데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압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누군가의 아버지로, 가장의 책임으로,
늘 뭔가를 해줘야만 하는 존재였는데, 이젠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해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웃으며 말했죠. 혼자가 익숙해서요. 근데 이제는 심심한 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젠 외로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집에 돌아와선 손주가 준 그림도 붙여놓고 며느리가 해다 준 반찬도 정리하고 가끔 아들에게서 오는 메시지도 받아요. 짧지만 그 안에는 이제 예전과는 다른 마음의 온도가 느껴져요. 나는 그렇게 조금씩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참 괜찮더라고요. 요즘 가끔 아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엔 당신 얼굴조차 흐릿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 하나, 웃던 표정 하나까지 하나씩 선명하게 떠올라요. 당신이 떠난 건 아들이 2살 때였죠. 그날도 출근길이었고 나는 그저 조심히 다녀와 한마디 했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당신은 나보다 먼저 가버렸죠. 그날 밤 작은 관 안에 누운 당신을 보며 나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내가 울면 우리 애는 누가 안아줘요? 그때부터였죠. 나는 아버지면서 어머니였어요. 젖병도 내가 들었고 감기 약도 내가 먹였고 생일 케이크도 내가 샀어요. 어릴 적 아들이 잠들면 당신 사진을 꺼내봤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렇게 묻고 또 묻곤 했어요. 그 애가 넘어지고 다치면 당신이 옆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수없이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없는 세상에 나는 남아 있었고 그 애도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래서 난 그게 다행이라 여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밤에 혼자 울어도 아무도 모르게 닦았던 그 눈물. 그게 그 애 하나 잘 키우겠단 마음 하나였어요. 당신이 보고 있다면 지금 내 모습 어떻게 보일까요? 늦게 철든 우리 아들이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하고 손주는 내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 집이 제일 좋아요. 한다네요.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없이도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아껴보려 해요. 괜찮겠죠?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겠죠? 그날은 손주 녀석이 혼자 왔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둘 다 일이 있다고 잠깐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본다고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나한텐 선물이었어요. 아침부터 준비했죠. 고구마 쪄놓고 딸기 우유 사두고 만화책도 책장에 꺼내놨어요. 손주가 오자마자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나랑만 놀아요. 그 말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내가 누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던가 싶었어요. 같이 시장도 다녀오고 떡볶이도 사 먹고 동네 놀이터에 들러 그네도 밀어줬어요.
그 녀석이 갑자기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가족이 뭐예요? 나는 순간 멈췄어요. 그런 질문은 늘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이란 건 말이지.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은 아니란다. 가족은 마음을 나누는 거야.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지. 손주는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할아버지랑 진짜 가족이네요. 그 말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나는 녀석을 안고 말했어요. 그래, 넌 내 진짜 가족이야. 내 마음을 알고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이니까. 해질 무렵 손주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작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음엔 나만 올게요. 할아버지랑 또 둘이 놀고 싶어요.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너만 있으면 된다. 그 어떤 유산도, 집도 필요 없다. 이 아이가 내 사랑을 기억해 주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날도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고, 손주가 그린 그림을 한번 바라보는 일상. 근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질 않았어요.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려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나는 다시 119를 불렀어요. 이번엔 참기 어려웠어요.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예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쓸쓸한 병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들이 뛰어왔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손을 잡아줬어요. 손주는 눈물 고인 눈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저 아직 할 말 많아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나도 아직 할 말 남았지. 의사 말론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요. 지병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저혈압과 과로였대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무리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느라 몰랐던 거였어요. 아들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흔들린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을까. 그거다. 그날 밤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나는 내 삶을 다시 떠올렸어요.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슬픈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었다는 그 안도감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퇴원한 날 햇살이 참 좋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웠죠. 아들이 조심스레 부축했고 며느리는 차 안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손주 녀석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그냥 식사 한 끼인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꽉 차더라고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부엌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아버님, 예전엔 대접 한번 못 해드렸어. 오늘은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앉았어요. 상 위에는 김치, 나물, 생선 한 토막, 그리고 푸짐하진 않아도 따뜻한 음식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참 혼자 먹는 밥이 익숙했는데 이렇게 말소리 들으면서 웃음소리 들으면서 먹는 밥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손주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매주 이렇게 먹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살 맛나지. 아들은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먼저 챙기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말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으니까요. 소박한 밥상, 오랜만에 둘러앉은 가족들, 그리고 마음이 오가는 따뜻한 자리. 그게 바로 내가 평생 바라던 가정이었어요. 물려줄 재산보다, 남겨줄 집보다 이 밥상 하나가 진짜 내 전부였던 거예요. 그날은 아주 평범한 오후였어요.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고 손주는 색연필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과일을 깎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내가 조금 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아들, 며느리, 손주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더라고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다 알고 있을 거다. 내가 한때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려고 했던 거. 아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땐 서운한 마음이 컸다. 가족인데 내가 아플 때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이 참 외로웠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다. 돈이란 건 남겨봐야 진짜 의미를 찾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유산의 절반은 여전히 기부하고 나머지는 너희한테 남기기로 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로 남기고 싶은 게 뭔지 이제 말하고 싶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는 너희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그 마음만은 잊지 말고 간직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주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도 커서 꼭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나는 참 잘 살았던 거지. 그날 집 안엔 바람 소리도 말소리도 잠시 멈췄지만 마음만은 뜨겁게 울리고 있었어요. 요즘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요. 어제 갔던 일이 벌써 몇 달 전이고 조금 전 갔던 계절이 벌써 바뀌었더라고요. 나는 요즘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책장도, 사진도, 서랍 속 오래된 편지도, 먼지 낀 앨범을 꺼내서 아내와 아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손주가 그려준 그림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 줄에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죠. 나는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표를 조용히 다시 펼쳐봤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제 떠날 준비도 조금씩 해야겠구나. 누가 먼저 말해주지 않아도 내 몸이, 내 마음이 그걸 알게 해줘요. 나는 아들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안에 내가 진짜로 남기고 싶은 게 들어있다. 그 안엔 가족 사진, 내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썼어요. 이 시계는 내가 중학생이던 날 교문 앞에서 널 기다리며 봤던 시간이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우리 함께한 시간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아들은 상자를 꼭 안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진짜 후회 안 하게 살게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된 거다. 이젠 떠날 날이 언제든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젠 내 마음이 다 전해졌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내 손주가 자라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길 바라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고 들리는 새소리도 왠지 더 또렷했죠.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나섰어요. 들꽃도 피어 있었고 공원 벤치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문득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동안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저 가족의 한 축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젠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건강도 조심히 챙기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던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도서관 회원증도 새로 만들었죠. 가끔 손주가 놀러 오고, 며느리가 반찬을 해다 주고, 아들이 청소를 도와줄 때면 나는 그 모든 게 그저 고맙고 따뜻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참 좋아지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야 내가 사는 느낌이야. 예전 같았으면 그저 죽기 전에 뭘 남겨야 할까 고민했을 텐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내가 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삶을 참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햇살이 내 어깨를 감싸 안는 듯 했어요.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조용히 걸었어요. 더 천천히, 더 가볍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죠. 고맙다, 내 가족. 그리고 고맙다, 내 인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정들을 이렇게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이나 아픈 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실버타운 라디오는 앞으로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